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201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소원을 비셨을까요? 특히나 올해 수험생이 되는 우리 수험생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의 소원과 올해를 맞는 각오는 좀 남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예. 앞서 이렇게 잠깐 봤듯이 1994년에 처음으로 수학능력시험이 도입이 됐는데요. 벌써 이제 20년을 맞이했고 2014학년도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현재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불안함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신년 특집으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계의 거장 그리고 입시계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모든 궁금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위원장이자 휘문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신동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인창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죠. 임병욱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병욱입니다. 또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이사이신 이만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이자 대진고등학교 창의교육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성권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투스 청솔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네, 그리고 성공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파견교사이자 잠실여고 진학지원부장이십니다. 안현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현근입니다. 네, 이렇게 쟁쟁한 우리나라 최고의 진학과 관련해서 네.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먼저 신동원 선생님께서 좀 우리 예비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3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새해를 맞아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새해 첫날입니다. 지금 막 한 살 더 먹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고 수험 준비를 한다 같으면은 꼭 성공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읍시다. 네. 네, 우리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 개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2014학년도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변경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특집 프로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신년 특집 방송 함께 하시면서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은 좀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입시의 대변화가 시작된다는 2014 대학 입시 앞두고 예비 수험생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변화가 시작된 2014년도 대학 입학 전형. 혼란스러운 수험생들. 2014학년도 대학 입학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그게 더 유리할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서울시내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수준별 수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험생들 73%가 알지만 혼란스럽다, 20%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는데요. 한편 수시에서 수능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가 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격변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이 공개됩니다. 네,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럼 예비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이거였군요. 수준별 A, B형 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입니다. 네. 2014학년도 입시와 수능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하나의 유형으로 보던 시험에서 이제는 수준별로 A형과 B형 시험이라는 그 제도가 도입된 점인데요. 네. 수능 시험에서 수준별로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본 것은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성근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2014학년도 입시 대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준별 A형, B형 시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올해 실시될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 7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그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과목명이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시험으로 바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A, B형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AB형 시험에서 B형을 모두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B형을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수준별 A형, B형 수능 시험에서 학생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 수능은 이제 수준별 AB형 수능 시험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로 바뀌는데 이전 수능하고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좀 궁금해요. 이번에 새로 개편된 그 수능 A형과 B형을 각각 대학교가 어떻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B형을 보면요, 일단 A형 시험보다 어려우니까 가산점을 줘야 되잖아요. 그 가산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애매해서 정확히 그 대학마다 가산점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이번 수능에서 처음 도입되는 수준별 A형, B형 시험이라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수준별 A, B형 시험은 이전 수능이랑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지 우리 학생이 질문을 했거든요. 신동훈 선생님께서 좀 답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그 국어 시험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축소되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듣기 평가 문항수는 좀 늘어나지만 50문항에서 45문항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좀 경감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쉬우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등급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석차가 나오는 시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더 좋은 표준 점수를 맞고 또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3과목까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딱 2과목만 선택하는데 거의 상위권 대학에서 이 2과목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소홀히 준비한다 해서 이제 나쁜 점수를 받게 되면은 대학 들어가는데 탐구 영역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계열별로 보고 또 수준별로 보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더 어려운 수능이 될 수도 있다. 이 새해 복도부터 자꾸 어렵다고 해서 죄송한데요. 네. 대학 입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경쟁이기 때문에 네. 어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1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는 국어와 영어 교과는 문항이 이제 축소가 되고요. 또 탐구 과목의 선택 과목 수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국어는 듣기 평가가 없는데 영어는 듣기 평가가 확대된다는 점. 네. 이 점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앞서 예비 수험생 중에서 수준별 A, B형 시험, 이 대학별로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그 A, B형 시험을 선택을 하는 것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대학별 반영 방법은 지난해 12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 이제 원래 그 국어와 수학은 계열별 시험이고 영어는 수준별 시험인데 보통 중요하게 제한점을 둔 것은 바로 뭐냐면 국어와 수학에서 학생들이 B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게 제한을 해뒀고요. 대체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를 A, B형을 동시에 반영합니다만은 수도권 주요 대학이나 아니면 지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영어를 B형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단 영어는 B형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어와 수학은 계열에 따라서 문과라면 국어 B, 수학 A, 이과라면 국어 A, 수학 B의 유형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이제 수준별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역별로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점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보면 A형과 B형 중에서 과연 어떤 형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앞에서도 이제 잠깐 살펴봤듯이요. 상위권 대학들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를 유형을 지정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들 경우에서도 유형 B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기 성적이 하위권을 제한다고 하면 중위권 이상은 인문계열 경우에 국어는 이제 어려운 B형으로, 수학은 A형, 영어는 역시 어려운 B형을 봐야 좀 맞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이제 국어는 이제 쉬운 A형으로, 수학은 어려운 B형, 영어도 역시 어려운 B형으로 준비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올해 이제 6월달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도저히 영어 B형을 가지고서는 이제 점수 획득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산점 비율을 보고서 A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자연계열 경우에서도 역시 수학을 보는데 어려운 B형이 나한테 도저히 좀 잘 안 맞는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경기권 대학이라든지 일부 지역 대학을 지원한다고 하면 또 A형으로 바꿔본 것을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전체로 준비할 때는 인문계열 경우에 BAB, 또 자연계열은 ABB로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번에 유형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떻게 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국어는 이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듣기 문제가 폐지되고 화법 문제로 대체됩니다. 이런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세트형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이제 듣기 비중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듣기 대한 연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4 수능이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 교과서 중심의 출제를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을 많이 대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역시 이제 2014 수능도 종전 수능과 마찬가지로 EBS 연계는 계속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서 EBS 교재라든지 방송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시 분야에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네.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준별 A, B형 시험에서 네.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가장 좋을지 큰 밑그림은 일단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예비 수험생이 한 질문 가운데 어려운 B형 시험을 치르면 가산점을 주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도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데 B형 시험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이야기 임병 선생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까요? 네. A형, B형을 교차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B형은 범위가 넓고 문항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B형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국어는 5% 내지 15% 정도, 그리고 수학은 10에서 20% 정도, 그리고 영어는 5에서 한 30% 정도 가산치를 줍니다. 영어를 많이 주는 것은 영어가 문과, 이과가 공이 볼 수 있는 B형이 허락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보는 과목이고 많은 대학에서 B형에 가산점을 주지요. 그러나 이 수도권 대학들은 대체로 10% 내외로 가산점이 그렇게 많지 않게 발표되었습니다. 올 말쯤에 우리 대학에서 발표하는 최종안을 꼭 확인하시고 목표하는 대학이 가중치를 몇 프로 두는지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년 특집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뽑은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두 번째 궁금증 또 어떤 건지 화면들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비 수험생들이 뽑은 2014학년도 대학 입시의 두 번째 궁금증은 바로 이거였네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되는 대학도 있나요? 입니다. 네. 예.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수시 전형에 지원했을 때 사실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걸려서 예.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요. 우선 안영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는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예, 폐지되는 대학으로는 이제 서울대학에서 일부 전형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미대와 그리고 체육교육학과를 제외한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폐지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여전히 수능 두 개 영역 2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볼 때는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작년 수준을 유지했거나 아니면 완화한 대학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대학과 좀 유지하는 대학 중에는 건국대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의 경우에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4개 영역이죠. 건국대학교는 이제 국어 B, 그리고 수학 A, 영어 B, 그리고 사탐 이걸 딱 지정을 했는데요.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무려 합이 4합니다. 그리고 또는 100분이 280이고요. 자연계열에서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그리고 과탐을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3개 영역에서 합이 5등급이고 또는 100분위로 27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작년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작년도 수준과 좀 완화한 대학도 없지 않아 있죠. 이런 대학은 예를 들면 한양대학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중에서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이걸 지정을 했고요.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3등급 각각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유념하셔야 할 게 최저학력 조건이 합이란 말이 있고요. 또 각각 지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합이 약간 좀 완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합이란 말은 어떤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합 4란 말은 3등급 하나 1등급을 많이 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2개 영역 각각 2등급씩을 요구하면은 이건 겉으로 볼 때는 합이 4가 되지만은 사실은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2개 영역 각각 2등급 맞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합 4가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완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서울대에서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제외하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폐지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정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다른 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서울대에서 일반 전형에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일반 전형에서 의대를 제외한 자연계열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고요. 이번에 인문계열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해가는 동안에 그만큼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했다든지 어떤 자신감이 다른 선발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안영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없앤 대학은 일부 시립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제외하고는 완화하거나 또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서울대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두 번째는 서울대와처럼 그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일부에서 없애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선발을 위한 다른 어떤 세부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할 기간 동안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자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진로 네.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특별히 또 7분이나 7분이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출연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데,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대학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생님들께서는 찬성을,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반대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편의상 제가 하나, 둘, 셋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예. 팽팽한데요. 네, 예. 의견이 팽팽하는데. 네, 지금 4대 3 정도로 선생님들 좀 의견이 되는데, 네. 대학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돼야 된다. 이 찬성하신 선생님이 지금 3분이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시는 선생님이 4분이십니다. 네. 이거 팽팽한 거 네. 같은데. 자, 먼저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찬성하는 선생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원 선생님께서 수능 최저학력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특히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사정관제의 경우에 최저학력을 폐지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입학 사정관제가 학생들의 잠재력이나 또는 열정, 소질, 기본적으로 그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진로 상황을 고려해서 뽑는 그런 전형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어떤 학생부를 근거로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외에 이것을 못 믿어가지고 다시 이 수능시험 성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논술고사의 경우도 대부분이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능 최저학력이죠. 논술도 역시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에서도 논술 수업을 또는 논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술고사만으로도 학생들의 능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 덧붙여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역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대학이 하는 그 평가 과정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논술고사에서도 역시 최저학력이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대학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에 반대하시는 선생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영근 선생님께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계신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대학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전국적으로 각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 수준에 따른 그런 걸 인정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로 이런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각각 이성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교과 성적을 다양한 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논술 선발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조건이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문제는 최대로 벌리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건만 설정을 한다면 저는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설정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학생들이 이걸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이 폐지에는 반대를 하시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요구치가 지나치게 높은 점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오종훈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 의견은 이제 어떤 입시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시라는 것이 아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그래도 유지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또 대학 입시라는 것이 상당히 인생을 또 크게 또 좌우하는 면도 있고요. 그런 공정한 평가를 어떤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수능 시험이 그래도 가장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수시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저도 사실은 너무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하는데요. 너무나도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본래의 어떤 수시 전형의 어떤 경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많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건부 유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송옥여고에서 우리 학생들 진학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폐지되면 편하죠. 그렇죠? 네. 선생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많이 떨어집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 최저학력 기준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지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처럼 학교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이 그 대학 시험을 볼 때 논술이든지 어떤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에서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정말 말 그대로 최저로 아이들이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정도 최저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측면에서 좀 대학들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마치 우리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된다는 듯한 그건 정말 대학들이 자신 없어하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저로 그 학력 기준을 내세우고 아이들 생활 속에서 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아이들이 선발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1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다른 대학들은 아직 그 전형에 대해서 최종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학들이 전형 요강을 발표할 때까지 변화되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예비 수험생들이 뽑은 2014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세 번째 궁금증 어떤 건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예비 수험생들이 뽑은 2014 대학 입시 세 번째 궁금증은 역시 수시 모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시 모집 어떻게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해마다 이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의 관심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이만기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수시 모집 인원부터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인원이 많이 늡니다. 올해 그 2014년도는 약 한 25만 명을 수시로 뽑기 때문에 네. 한 7,900명 이상이 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는 66% 정도를 뽑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뽑는데 그 대신 정시가 6,400명이 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수시 대세가 이제 확립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정시에 비해서 수시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수시 모집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학생부와 논술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와 논술에 기본적으로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보다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시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비단 뭐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정시보다는 수시에도 포인트를 맞춰서 진학 지도 및 진학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포함한 수시 전형은 이게 하루아침에 사실은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전형이거든요.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한 전형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자기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수시 전형 가운데 특히나 내신과 비교과 활동이 강조가 되는 전형이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입학사정관 전형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국내 최고의 입학사정관 전형 전문가로 불리시는 임병욱 선생님께서 2014 입학사정관 전형 미니 특강을 준비하셨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학사정관제는 변해야 될 것이 있고 변치 말고 쭉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기준과 원칙,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안내가 가장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2010년 4월 7일 날 대교협에서 입학사정관제 평가 요소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한 것이 교과에 대한 성적을 봐라 이렇게 발표했고요. 두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봐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학교 생활과 그리고 인적성을 봐라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봐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2010년에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입학사정관제의 마그나 카르타예요. 불변의 어떤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과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과 성적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얼마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이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이름으로 1단계 내신으로 3배수 내지 5배수로 자르는 이거에 근거한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을 최종 선발할 때 들어가는 것이 모집 단위 관련 성적의 추이.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은 수학, 과학의 성적이 1학년 때 2.0, 2학년 때 1.5, 3학년 1학기 때 1.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다. 또 뭐 정치외교과를 갈 학생이라면 국어와 영어를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추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상입니다. 학생들이 모집 단위, 즉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학교 내 성적의 그 경시대회에 많은 상을 무엇을 받을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과 학생이 무슨 백일장의 장원상을 받은 것보다 문과 학생이 그런 걸 받으면 훨씬 유리한 모집 단위와 관련된 상을 받아라. 여기다 이제 방과후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와 관련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부터 교육과정 수업 시간표에 들어온 용어인데 여기서 쓰인 용어는 교과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외 활동에는 독서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격증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생활기록부의 독서 내용은 1학년, 2학년 것만 대학에 제출됩니다. 3학년 때 쓴 내용은 대학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독서의 5개 분야 내용을 잘 정리해서 생활기록부에 꼭 기록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은 우리 학생이 기록할 수 있는 게 56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가지 정도가 인문계 학생에게 해당되고 나머지 52개는 전부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기술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 자격증에는 이제 한국어 인증시험, KBS에서 보는 또 경제신문에서 보는 이제 경제 테스트 시험 이런 것들이 일반고 학생에게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모집 단위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이제 자유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봉사 활동은 입학사정관제의 아주 중요한 인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니까 봉사 활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남을 위해서 공익성을 앞세워서 해야 되고요. 돈을 받지 말고 무상성의 4가지 원칙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학교생활과 인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입학사정관제 평가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의식, 그렇죠? 또 리더십, 학업의지, 출결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 중에 교사의 평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교사의 평가는 또 이제 친구 간의 관계, 그래서 교우 관계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실 때 이 학생에 대한 문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척도용 평가라 그래서 이 학생은 리더십이 탁월, 매우 우수, 보통 이하 이렇게 5등급으로 객관식으로 점을 찍어서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학생의 그 인성을 평가하는 7가지 요소를 골고루 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중에 맨 밑에 있는 그 배려, 협동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자, 친구 사이에 이제는 뭔가를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이런 정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너무 이기적인 학생 이제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죠. 자, 환경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지역환경이 있고요.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경 극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탄성, 자기회복력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가정이 어렵거나 자기의 어떤 그 성격의 어려움, 모집 단위를 어떤 그 지향하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플러스 점수가 되는 중요한 요소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창의성, 의욕, 의지, 인성, 잠재력 이런 거와 관련 지어서 평가해라 하는 것이 이미 4년 전에 발표한 입학사정관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많은 대학이 1단계 교과 성적으로 뽑는 것은 이 종합평가를 하라고 하는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나 많은 대학이 너무나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교과로 1단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달라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4년도부터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원이 확대되고요. 모집하는 대학 숫자도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수시에서 124개 대학이 선발을 하다가 2대학이 늘었고요. 정시에서도 9개 대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582명이 늘었다. 입학사정관제 이 늘었다는 점은 기회가 더 넓어졌다, 많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자, 올해 또 달라지는 것 중에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유사도 검색 시스템. 자기소개서와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남의 걸 뺏겼느냐 이거를 이제 검사하는 시스템이 잘 발달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대기업에서 50개 대학에 이 프로그램을 주고 검색을 했는데 올해는 98개 대학으로 늘어서 검색을 하는 대학이 늘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작년까지는 대학 내에서 수시와 정시 대학 내에서만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A대학과 B대학과 C대학이 교차로 대학 간 이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심화된다. 이런 점이죠. 그 다음에 아주 달라지는 것 중에는 이제는 제출 서류가 아주 좀 간소화된다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 하면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를 내죠.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는 대학이 이미 많이 생겼고, 학생들에게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책으로 엮어내거나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내면 절대 큰일 납니다. 이거를 사정관들은 다 나누어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엮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달라지지 않는 대원칙이 있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원칙에 충실하게 준비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병욱 선생님의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미니 특강 함께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고3이 되는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우리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직접 대학에 가게 된 고3 학생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은 학생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아나운서를 꿈꾸는 영락고등학교 3학년 김정은입니다. 네.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미래인재 전형을 통해서 합격했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예, 옆에 우리 박윤재 학생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KU 전공적합 전형을 통해서 이제 건축학부에 들어가게 된 평래고등학교 3학년 박윤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학생에게 우리 좀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동안 정말 작년 한 해가 많이 썼고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상담받고 이렇게 또 직접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쁜데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어떤 활동들이 합격에 좀 결정적인 도움을 주더라 후배들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랑 그 활동을 최대한 연관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교내만 혹은 교외만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고루고루 균형을 맞춰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강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도 점차 상승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교내에서는 이제 3년 동안 계속 반장도 했었고 이제 방송부 활동도 하고 각종 경시 대회나 또 이제 독서 퀴즈 대회 같이 교내 행사는 이제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라는 진로를 가지고 인문과학부에 지원하는 만큼 교회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 관련 활동이나 기자단 활동을 했던 것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공부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서 했던 것이 저에게 큰 강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합격할 만큼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학생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KU 전공적합전형으로 합격한 박윤재 학생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재 학생은 건국대와 서울과기대 그리고 강원대 이렇게 세 군데 대학을 지금 합격을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를 합격을 해서 건국대 이제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어떤 점이 크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고 나서 이제 저희 객관적인 위치를 잘 파악함으로써 좀 더 신중하게 좀 그리고 차분하고 좀 그런 자세로 입시에 좀 더 치중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서류나 생기부와 같은 관해서 그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콕콕 집어주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학생과 박윤재 학생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으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일단은 자기 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잘 도전하고 자기소개서라든지 내신 성적 여러 가지 또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또 큰 강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청하고 계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시 준비하면서 또 궁금증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여기 마이크 갖고 계신 학생 있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공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것에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학습 계획표를 작성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자기주도적 학습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무래도 이번 답변은 저희 임병욱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모집 단위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학년 평균이 4등급인 학생, 이 학생이 2학년 때 3등급이 되었고 3학년 1학기 2등급이 되었다. 잘 올라갔죠. 이런 학생을 2등급, 2등급인 학생과 같이 점수를 줘요. 그래서 성적을 올려라. 인하대학의 TASP 전형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데 4등급, 3등급, 2등급이 되면 2등급인 학생보다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1학년 때 점수가 나쁘다가 3학년 1학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학생의 잠재력이고 역경 극복이고 이 학생의 의지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일단 이제 성적을 잘 관리해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특히 모집 단위 관련 내신을 잘 끌어올려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활동들을 자기 주도, 선생님 주도가 아니라 부모님 주도가 아니라 학생 주도로 이제 활동을 해야 왜 그러냐 하면 입학사정관제의 모든 전형은 3 내지 5배수로 뽑고 나서 면접을 하는데 특히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뽑히는 학생들에겐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기가 성적을 올린 건지 과외를 받은 건지 활동을 엄마가 해준 건지 내가 한 건지를 사정관들의 면접에 날카로운 면접으로 자기 주도성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스스로 잘하고 조언은 조금만 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신년 특집으로 함께 봤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함께 봤는데요. 자, 끝으로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좀 조언을 해주시면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신동원 선생님께서 2014학년도 입시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진로 고민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시죠.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지금 대학 입시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하는데 이 TBS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 상당히 많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정보 얻어가지고서 올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만기 선생님께서도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고3이 되면 그 수험생으로서의 유세를 부려요. 그리고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수험생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1년을 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수험생은 공부를 여러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해온 거기 때문에 그냥 의무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당당하게 임하셔야지 애한테 주눅이 들어서 잡혀 살면 애가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입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해도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 수능대로 일단 준비해 주시는 거 그리고 대입 이런 수시라든지 정시 대입 방법도 종전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준비해 준다고 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 공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수험생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 하루 시간을 보고 자기 시간을 좀 균형 있게 짜서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책도 읽고 전반적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수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2013년 새해 첫날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2014학년도 대학 입시의 모든 궁금증을 좀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 변화의 바람이 크다고 하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자신에게 꼭 맞는 이 진로와 적성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햇살이 뚫지 못할 만큼 두터운 구름은 없습니다. 저희 TBS가 학생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최선의 전략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또 올 한 해도 저희 여러분들의 진학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올 한 해도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수능 준비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고
대학 가서 정말 재밌는 생활하자. 수고했어. 사랑해. 수능 끝났고 1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놀아. 화이팅! 못 봤든 잘 봤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들 힘내자. 그리고 2013년도 크리스마스 때는 모두 다 커플이길 바랄게. 엄마, 저 3년 동안 저 공부하는데 도와주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사랑합니다. 민서야, 너는 아마 서울대에 다니고 있을 거야. 아마 강동원이랑 원빈 같은 남자친구를 갖고 있겠지? 그런 사랑 영원히 유지하길 바라고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는 윤서가 되자. 안녕.